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오상우라고 합니다. 제가 80년대 의과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일 많은 병들이 결핵, 흡연으로 인한 폐암, 비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 감염병 뭐 이런 병들이 주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올라가면 예전에는 없던 당뇨,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같은 질환들, 유방암, 대장암 뭐 이런 암들이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그게 불과 40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질병의 지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변화의 주된 원인은 먹는 음식도 굉장히 빨리 변했고 또 신체 활동량도 급격히 줄었고 스트레스도 많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런 병을 많이 일으키게 바뀌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이런 병이 생기게끔 우리를 자꾸 자극을 해주는 거죠. 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또 이런 것들은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내 환경을 좋게 하면은 충분히 예방하고 바꿀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들은 너무 다양한데 습관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요. 먼저 과거보다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빨리 높이는 단 음식을 많이 먹고 또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참기름, 들기름 등등의 기름도 많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습관 중에 하나가 소금 섭취가 아직 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점점 안 먹는 경향이 있고요. 신체 활동은 어떨까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차를 운전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요. 요즘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입니다. 밤이 밝아지다 보니까 충분히 잠을 못 자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부족, 그 다음 점점 몸무게가 비대해지면서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으키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의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병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런 병들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밤이 너무 밝아요. 거기다 핸드폰이나 이런 걸 쓰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 안으로 자극을 줘서 우리 몸의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밤늦게 핸드폰이나 블루라이트가 강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안 쓰는 게 좋은데 현대인의 수면은 여러 가지 질병하고 굉장히 민감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안 높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혈압도 높아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 보면은 대사질환,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많이 높아지고요. 거기다 만성 피로를 겪게 됩니다. 본인이 뭐 근육도 뭉치고 여러 가지 우울도 해주고 이런 문제를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상당수가 수면 장애에 의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면은 7에서 8시간 자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같은 7에서 8시간을 자는데 6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10시간 이상으로 잘 경우는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위험도 같이 높아지고 또 10시간 이상 잔다는 거는 수면의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면은 하루 종일 사용했던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또 몸 안의 신체 대사 반응을 리셋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20대, 30대부터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몸 안에 수분 저류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을 많이 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소금 양하고 혈압하고 비만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느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한 30-40% 되는 사람들은 소금을 조금만 더 먹어도 소금 민감도가 높아서 혈압이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소금만 줄이더라도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먹고 나면은 비만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든지 몸 안에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서 비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트륨 적게 먹으면 저나트륨 혈증이 온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의 나트륨은 우리 콩팥이라는 조직이 잘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 적게 먹는다고 저나트륨 혈증 오지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자기도 모르게 먹는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그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줄이기만
먹기만 하더라도 혈압, 비만 이걸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소금 나트륨 권장량은 뭐 2g 이하로 하는데 사실 그렇게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하자고 그러면은 라면 먹을 때 면만 먹고 국물 먹지 말자. 찌개나 그 국 먹을 때도 주로 건더기 위주로 먹자. 그리고 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항산화 성분도 많고 미생물도 많고 장내 세균이 좋게 바뀌어 도와주는 게 많긴 하지만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먹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 음식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는데 단 음식 하면 탄수화물을 위한 공식이 생겨요.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같이 생깁니다. 단 음식하고 탄수화물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거는 먹고 나서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이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 혈당, 포도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 오히려 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뇌 기능도 원활해지고 신진대사, 몸 안에 여러 가지 대사 반응이 원활해지거든요. 우리는 꼭 포도당, 당이 필요한 장기, 몸 안에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관이 우리 뇌도 있고 심장 일부, 콩팥 일부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절히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혈당을 순간적으로 빨리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다 보면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암 발생의 위험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음식을 통해서 중요한 장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나의 몸을 조절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천천히 높이는 음식, 예를 들어 흰 쌀밥보다는 잡곡,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그 다음에 음료 이런 것 좀 피하고 과일을 먹을 때 너무 단 과일은 피해야 되죠. 열대 과일이 일반적으로 혈당을 빨리 높이거든요. 그 다음 식후에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간식으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과일 중에는 섬유소가 많은 과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덜 달면서 섬유소가 풍부한 과일로 드셔주시면은 혈당이 빨리 안 높아가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강조드릴 거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좋은 과일도 이걸 즙으로 짜서 먹는다든지 즙으로 짜면 섬유소가 빠지겠죠. 그 다음에 믹서로 이렇게 갈아서 먹는 경우 먹고 나면 혈당을 빨리 높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흡수가 빨리 이루어져서 혈당을 빨리 높이기 때문에 설탕물을 먹는 것과 같은 영양이 돼버리죠. 그러면 오히려 그 과일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을 높여서 몸을 좋게 하는 여러 장기의 중요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신체 활동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대부분의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니까 이 신체 활동량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 소실도 많아지고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체 근육 소실은 낙상의 원인이 되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만성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거기다 무릎 관절염이나 여러 관절통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이가 50, 60, 70으로 갈수록 이런 습관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을 좀 먹는 습관을 가지면 비만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아침에도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줘야 돼요. 근데 아침을 거나하게 뭐 반찬 다 챙기고 이러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약간 신호가 줄 정도. 탄수화물, 단백질의 균형을 좀 잡아서 기름짐을 좀 빼서 아침에 먹어주면 굉장히 좋죠. 아침에 너무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만 조금 줄여서 약간의 신호만 주더라도 생각보다 점심 때 먹는 양도 줄고 저녁 때 먹는 양도 줄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을 세 끼 다 먹게 하면 살이 빠져요, 자연스럽게. 요즘 제일 큰 문제가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젊은 연령층에서 아침 결식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아침 결식률이 높은 분들의 특징을 봤더니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하루 중에 칼로리도 적게 먹어요. 두 끼밖에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 먹는 양도 적고 단백질 양도 적어요. 그런데 칼로리 적고 이러면은 두 끼 먹는 사람이 세 끼 다 먹는 사람보다 날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분석을 해봤더니 계속 이쪽이 더 뚱뚱해요. 왜 그럴까? 한 10년 전부터 계속 분석을 했는데 계속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와서 이번에는 어떤 분석을 해봤냐면은 100칼로리당 먹는 양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두 끼 먹는 사람들이 칼로리당으로 따져봤더니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굶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게 빨리 몸에 흡수되고 혈당도 빨리 흡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을 더 조장해서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더 뚱뚱하고 여러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죠. 근데 아침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도 아침 안 먹는 애들이 많아서 서울시하고 같이 초등학교에 아침에 급식을 하기로, 엄마는 아침에 그냥 애 학교 태워보내면은 학교 선생님이 애들 도착하면은 애들 입맛 없잖아요. 운동장 한두 바퀴 가볍게 같이 걷고 애들하고 식사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 호응도 좋고 애들도 건강해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코로나 때 그게 사라졌어요. 이런 운동이 같이 좀 다시 됐으면 됐어요.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아침을 먹는 친구하고 안 먹는 친구하고 또 비교를 해봤더니 성적도 차이가 나요. 뇌에 돌아가는 능력이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아침에 학교에 보내면 일찍 가는 친구는 밥 좀 학교에서 가볍게라도 먹을 수 있게 하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채소 많이 먹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채소가 들어가면은 부피감도 잘 일으켜서 배부름도 빨리 오게 해서 많이 안 먹게 하고 음식의 에너지 밀도를 줄이는 거죠.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섬유소는 대장에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들이 많이 자랄 수 있게 도와줘요. 유익한 세균들이 많이 자라면은 여러 가지 비만도 예방하고 당뇨나 여러 질병도 예방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를 줄여주는 아주 여러 역할들을 하거든요. 채소도 푸른 잎 채소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색깔별로 많이 먹는 채소가 몸에 이롭다는 거는 많은 연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조금씩 달라요. 식이섬유 양도 다르고 오늘은 이쪽 채소 또 며칠 있다가는 이쪽 채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섬유소가 많은 채소를 먹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채소가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채소 섭취량을 보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김치예요. 근데 김치 말고 따로 채소를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채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채소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 게 안타깝고요. 그래도 일부러 조금이라도 매번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또 거꾸로 채소만 먹으면 좋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고기는 무조건 안 좋아. 뭐는 안 좋아. 이러면서 그저 기름지고 심혈관 질환에 위험을 높고 암 발생 높인다고 그래. 안 돼. 안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육은 그럼 뭐로 만들어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소실이 점점 생길 건데. 그래서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이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챙겨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식습관을 20대부터 갖춰가면 굉장히 좋죠.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중요해요. 소식을 갖다가 단백질을 안 먹고 채소만 드시고 나 소식했다 하고 하시면은 그건 착각이에요. 양은 적게 드시되 골고루 해서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지고 60대, 70대 올라갈수록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소화 안 되니까 안 먹기 시작하다 보면은 근육 소실이 빨리 오겠죠. 끼니별로 그렇게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서 먹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이제 몸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밥 챙겨 먹기 그렇고 밥에 물 많아서 김치 하나 갖고 뚝딱 소식이죠?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몇 끼니 단백질 귀찮더라도 좀 챙겨 먹고 고기로 드시기 싫으시면은 한 끼는 두부, 한 끼는 계란, 한 끼는 고기 기름 좀 빼서 요거하고 채소하고 그다음 탄수화물을 균형적으로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고기는 죽어도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 요즘 비건 음식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씩 부족해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건 음식이나 식물성 단백질로 식사를 하겠다. 단백질을 보충하시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느 하나의 식물성 단백질만 먹지 마시고 콩 먹었다가 뭐 먹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배부르게 먹지 말고 약간 소식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몸의 대사 반응도 조절이 잘 되면서 노화가 좀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이가 좀 많아질수록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 관절통이에요. 무릎을 이렇게 보면은 무릎이 몸 전체의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나오고 무게가 늘면은 무릎으로 가면은 이 면적이 줄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도 줄어들고 무게가 가면은 위에 있는 무게를 다 무릎이 받아내야 되니까 무릎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쓰다 보면은 관절이 퇴행성으로 닳게 돼 있습니다. 닳게 돼 있으면은 나중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위에 무게는 받쳐야 되고 무릎은
유지를 해야 되니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 잘 거기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육도 안 쓰면은 근육이 소실된다는 건 너무들 잘 아시잖아요. 안 걸으시면은 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가 안 되니까 위에 무게를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아파서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위쪽 무게는 점점 늘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꼼짝 못하고 앉아서 있고 나중에 또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조금 무릎 관절에 통이 있더라도 아프다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움직이면은 그리고 맥기니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의 균형을 잘 잡아준다고 그러면은 근육이 달라붙어요. 근데 근육이 노화로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 떨어지는 속도를 많이 늦춰줍니다. 그래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안 움직이는 거는 오히려 내가 이 무릎 통증하고 허리 통증을 더 강화시키겠다, 더 악화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TV에 보면 젊은 사람들 그냥 나 근육 늘려고 이렇게 하고 뭐 벤치프레스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은 큰일 납니다. 차라리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면은 근력 운동을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근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은 그냥 걸으세요. 아니면 가볍게 계단 오르거나. 근데 내려가는 건 하지 마세요. 내려가는 건 하면은 무릎에 너무 많은 체중이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8층에 산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운동 능력이 안 될 테니까 한 4, 5층만 올라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아니면은 버스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네, 여기는 걸어갈 거야 하고 조금씩 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심장을 또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조금 근력이 갖추어지신 분들은 약간 숨가쁘게 걸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지만 숨가빠서 사한토끼토끼한 노래 부르면 오래 못 부를 정도. 그 정도 숨이 좀 가쁘면은 아주 심장이 점점 도움이 되고요. 좀 지나다 보면 이 정도 운동을 해도 숨이 안 가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속도를 늘리시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조금 늘리시든지 1, 2주 좀 너무 체력이 떨어지면 한 달 간격으로 조금씩 늘리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요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여러 예들을 보는데 한 재미있는 연구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한 60세, 70대 가까이 되는 몇 분을 조그만 실험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 넣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다 지팽이 짚고 들어갔던 분이 한 달 있다 가봤더니 그분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수리하고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어 이거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서 능력을 천천히 키워가면은 이 노화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육은 20대, 30대부터 늘려놓으면 좋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 유산소가 더 좋다, 무산소가 더 좋다 그런 이야기는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유산소하고 무산소의 차이가 뭘까요? 100m 달리기는 유산소일까요? 400m 달리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100m를 같이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달리고 나면요. 내가 1등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고 하고 나면 숨을 헉헉거려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면은 이 다리나 이런 근육에 포도당이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산소가 필요 없이 에너지를 발산, 이게 ATP를 만들어내서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지 평범한 일상인들은 이게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했는데 나는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든 이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가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나머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갖다 오고 그런 과정에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산소, 유산소 경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산소 운동은 내가 해서 숨가쁘면 유산소다 하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걷기는 유산소일까요? 무산소일까요? 두 개가 겹쳐 있죠. 다리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하고 숨가쁜 운동과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무산소 그렇게 뭐가 좋다 하는 것보다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운동이 좋고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큰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 걷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팔 쪽의 근육도 좀 강해야 되니까 팔굽혀펴기. 근데 팔굽혀펴기 좀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숨가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에 생각하고 갔지만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 이 자세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해부학적 규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가 힘들어. 그러다가 또 오히려 관절염이 생기고 근육염이 생기고 염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공감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만은 요즘 그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시간이 바빠요. 특히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는 30대 여성은 주로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면 살도 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오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헬스장 가라는 이야기 못 해요. 문제는 뭐냐면 헬스장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걸 즐기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두 달 하시다가 안 가시고 나 오늘은 바빠서 못 가 하고 핑계거리를 내부에서 자꾸 만들어내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헬스장 가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등산해도 너무 좋고 동네 한 바퀴 째도 너무 좋은데 그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있을까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만 내려서 조금 빨리 걷는다든지 주차장에 차를 세워가지고 여기 지하 지금 5층에 세웠는데 시간만 있었으면 계단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이나 지상에 세웠다면 세우고 나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 슈퍼 갈 때 약간 빠른 걸음을 걷는다든지 뭐든지 약간 숨이 가쁘면 돼요. 큰 근육을 쓰면서. 근데 이제 백화점 쇼윈도 보듯이 천천히 걸으면은 효과는 많이 떨어지겠죠. 심장을 기능을 늘리고 근육을 늘리고 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짜투리 운동 계단도 괜찮고 빨리 걷기도 괜찮고 또 시간 나면 점심 때 가벼운 배드민턴, 탁구도 괜찮아요. 뭐든지 숨가쁘고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찾으라는 거죠. 요즘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책상도 의자 없애고 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것도 도움은 되겠는데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스트레스화되는 운동은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굉장히 몸을 무겁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헉헉 나는 살을 뺄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혈당 조절할 거야 하는 운동을 하고 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 운동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그 운동을 오래 못하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걷기예요. 근데 누가 살 빼려면 이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현대인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건강이에요. 저는 이제 비만 환자도 많이 보는데 비만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성적이 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 없이 할지는 모르는데 그게 듣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 모 신문사에서 칼럼을 하나 써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눈에 볼 때 이 사람이 우울한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괜히 앉아 있는데 근육통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만성 피로가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흉통이 있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건강검진 비싼 데 가서 다 하고 왔어요. 숨어있는 암이 있냐, 조그만 암이라도 이런 거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고 혈관이 어디 막혀 있을까 걱정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들어봤더니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 하나 잡아내고 약을 쓰고 금방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내가 우울증이었던 걸 알고 나서 이게 이제 겨울만 되면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걸 아셔가지고 이제 겨울만 되시면 미리 찾아오세요. 그때만 약수. 그래서 그분 건강은 너무 좋아졌거든요. 이거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 혹시 이게 우울증에 기인한 게 아닌가 체크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못 챙겼을 때는 나중에 돈도 많이 쓰고 어떨 때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때 병원에 가면은 조금 더 약을 너무 세게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요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우울증의 초기에는 수면도 갑자기 줄어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겹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좀 멀어지게 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만 누구 우울증이 있으면은 아니 그거 정신 상태가 왜 그래 이런 건 이겨내야지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어떤 충격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그다음 나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뇌 안에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의 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의학적, 신경 생리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의 의지가 못해서 꼭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그래서 내가 우울증 되면 너무 부끄러워. 그 다음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내 우울증 기록 남기면 어떡해. 내가 어디 직장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자기가 우울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자세가 나이가 많을수록 굉장히 중요해요. 폐경 이후에 나이가 될 때쯤 되면은 애들이 대학가에 있거나 독립해서 살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까지 자녀들 키우는데 부모들이 온통 집중을 하고 이랬던데 좀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거기다가 또 50대 되면은 폐경이잖아요. 폐경 올 때 여성은 엄청나게 몸의 변화가 빠르거든요. 그것도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우울증, 신경전달 물질을 흔들리기 굉장히 쉬운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굉장히 빨리 과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좀 더 자신을 챙기는,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도 중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원망만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애들 떠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왜 이렇게 했지? 요즘 드라마도 있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거기 보면은 꿈만은 문학 소녀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되면은 허무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허무한 시기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루는 게, 자녀분이 떠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룬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줬겠어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때부터는 자기 몸에 투자를 해야 돼요. 먼저 재밌는 걸 찾아야 되죠. 비싼 돈으로 골프 치고 우아한 생활이 필요 없어요. 내가 흥미롭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느 방송 봤더니 80대인가 70대인데 탤런트 조연이 되신 여성분이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도 안 늦어요.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시기가 훨씬 많거든요. 50대면 나머지 반 인생, 반까지는 안 돼도 3분의 1 인생이 남아있어요. 그 3분의 1 인생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60대, 70대 가서 무릎 아프고 우울증에 쪼그리고 집안에 앉아 있느냐, 그 시간에 나가서 뭔가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거를 결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질병의 변화 양상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고 어렸을 때 봤던 질병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요.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질병들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바꿔나가시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에서 치매를 걱정하시고 예방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진료하고 있는 교수 김건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약 10%가 치매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한 5,5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30년도에는 7,500만 명, 그리고 2050년도에는 거의 1억 4천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 연구에서는 3초당 한 명씩 치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사실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 비슷한 비율의 치매 환자는 있었을 텐데, 그냥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진단이 그만큼 안 되고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고 이겨내고 있으셨다가, 이런 진단의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점차 조기 진단이 되고 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저는 일단 치매의 진단율이 높아져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나이가 든다고 다 치매가 드는 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건강관리 잘하셔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식습관이나 운동,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달라졌습니다. 또 서양화된 식습관, 그 다음에 수면장애도 요새 유튜브 보느라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잔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런 수면장애, 실내에서도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TV도 보고 유튜브도 하시고 하다 보니 신체 활동량이 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도 치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2024년도 7월에 란셋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되게 유명한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 14가지의 이제 치매 위험 요인이 나이대별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균형기에는 학력이 낮은 거, 저희가 확실히 조금 무학이거나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에 비해서 고학력이 있으신 분이 치매를 덜 생기게 하고 더 좋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건 아마 이제 뇌의 발달 단계에서 이런 뇌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하는 어떤 자극, 정보가 많이 들어왔냐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년기의 위험 요인들이 꽤 많은데 이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혈관의 어떤 동맥경화에 연관된 그럼 또 만성 질환이죠. 그 나이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치매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예전에는 노년기의 뇌경색, 뭐 혈관 이런 거에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중년기부터 그런 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 뭐 아직 젊은데가 아니라 30대, 40대 중년이신 분들은 반드시 꼭 간혹 고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꽤 있거든요. 지금부터 드셔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중년기에 또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뇌 외상이에요. 그래서 축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약간 경미한 외상이 계속 자주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부터 혹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헬멧을 반드시 쓰고 하신다던가 굉장히 중요한 또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거는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을 많이 안 하거나 많이 누워 계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치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새벽 2, 3시까지 밤 이렇게 꼴딱 새시면서 충분한 잠을 못 자면 알츠하이머병을 예로 들자면 뇌에서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를 이렇게 씻겨내려주는 과정이 밤에 잠잘 때 일어나거든요. 깊은 잠을 잘 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잠 잘 주무시는 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생활 습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가 있지는 않은데요. 건망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좀 깜빡깜빡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아주 초기에 내가 느끼는 어떤 증상일 수도 있고요. 덜렁댄다는 건 집중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챙겨야 되는데 못하고 하는 부분. 그런 성격을 사실 유발하게 된 다른 환경적인 요인, 우울증, 아니면 수면장애 그런 위험 요인을 더 갖고 있는지 그게 2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관이 돼서 치매 위험을 좀 높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일부 연구에서는 너무 꼼꼼하게 막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하는 부분들도 또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서 딱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게 치매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살펴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조사는 해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뇌면으로 생각해보면 일부러 저희가 어르신들 뇌 훈련을 시킬 때 같이 좀 복합적인 일을 하는 거를 더 강한 훈련으로 보기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하나만 하는 거랑 운동을 하면서 내가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적인 멀티태스킹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사실 뇌는 늘 쓰던 뇌뿐만이 아니라 그 복합적인 태스크를 하려고 더 많은 뇌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훈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동시에 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전략으로 세워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내가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하나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서 생기는 나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지고 우울이 높아지게 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2차적으로 치매를 높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꼭 치매를 걸리게 한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분에선 좋을 수도 있고 그것도 사람 성향과 뇌 예비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비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명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과 유사한데요. 저희가 이제 뇌 연구를 해보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라고 저희가 막 뭐 fMRI나 이런 MRI를 찍어서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지시를 주고 시키게 해서 활성화되는 부위를 보게 되거든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그냥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뇌에서 자동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쉴 때 오히려 좀 활성화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에게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 뇌가 쉴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손상을 많이 받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쉬지 못해서 손상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멍 때리고 좀 명상을 하는 게 치매 예방을 도움이 되고 결국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아까 쉴 때 충분히 쉬어지게 하는 그 뇌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스트레스가 높으면 치매가 잘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억력에 되게 중요한 해마라는 곳을 잘 손상시키게도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2차적인 감정 상태, 우울, 불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도 또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물론 바로 뇌에 뭐 영향을 줘서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하고 뇌를 막 망가뜨리게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뇌의 전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뇌의 손상을 좀 가하게 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하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합니다. 머리를 어느 강도로 만들었냐는데 이게 뭐 꿀밤 맞는 정도로는 사실 저희 두개골이 그래도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권투 선수나 운동 선수 혹은 축구나 농구처럼 굉장히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 몸싸움이 과해지기도 하고 또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세게 공을 맞을 수도 있어서 그런 약간 경미한 뭐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이런 외상을 갖는 경우에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나중에 뇌에 부검을 해보면 그런 뇌 손상이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 손상이 적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그래서 다치시거나 뇌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운동을 하시더라도 가드라 그러나요? 헬멧이라든가 뭔가 보호 장비를 충분히 하고 운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술 드실 때 이제 필름이 끊기시는 분들의 치매 위험이 많게는 1.5배에서 2배 가까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술의 양이랑 상관없이 중등도 이상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께는 이런 필름 끊기는 이벤트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기억을 한다는 거 자체가 뇌의 네트워크들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막 잘 주고받아서 기억력도 유지되고 판단력도 유지되고 하는 건데 결국 술이라는 것은 그 신경세포들의 기능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뇌에 되게 중요한 영양분인 뭐 바이타민 B1 같은 것들이 흡수를 술을 드시면 좀 흡수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 좋은 영양분도 못 가고 그런 신경세포들의 연결고리를 다 깔아앉게 되기 때문에 술을 반복적으로 드시면 그거 자체도 신경세포에 좋지 않은데 심지어 어쨌든 필름이 끊긴다는 건 술을 굉장히 과하게 포금을 하셔서 많이 드신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억력이 사라질 정도로 뇌를 완전히 한번 다운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 당연히 인지 기능과 뇌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가 생기면 뇌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뇌 예비능이라고 하는데 뇌가 큰 사람들, 뇌가 튼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신경세포의 크기도 크고 신경세포끼리의 연결고리도 많으니까 그런 예비능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 크기가 크면 치매가 좀 덜 걸린다라고 알려진 연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MRI라는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MRI 찍으면 뇌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뭐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MRI라는 이런 도구가 없었을 때 머리 둘레를 이렇게 재서 머리 크기가 아무래도 크면 뇌도 아마 클 것이다. 아마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제 머리 크기가 크면 치매가 좀 덜 걸리고 반대로 머리의 크기가 작으면 치매가 덜 걸린다. 이렇게 아마 속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부 면에서는 맞지만 또 꼭 그런 건 아니라서 농구 선수가 키가 크면 좀 유리하지만 키가 작다고 해서 꼭 농구를 다 못하진 않거든요. 다른 기술들도 있고 또 다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뇌가 작더라도 항상 기능이 꼭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다는 맞고 다는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청력도 그렇고 시력도 그렇고 어떤 1차적인 감각이죠. 저희가 뇌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고 그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사람 간의 대화도 되고 기억도 되는데 일단 청력이라고 하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잘 못 듣게 되고 그 정보가 뇌에 제대로 잘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뇌에서는 더 힘들게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반복적이 되다 보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 있는 거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도 꼭
꼭 권해드리는 게 보청기 가능하면 하셔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가 들어올 때 좀 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청력이 떨어졌을 때. 뭐 시력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귀가 잘 안 들리면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하시게 되세요. 물론 성향상 나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못 그러세요. 그래서 잘 안 들려도 알아듣는 것처럼 앉아있고 혹은 엉뚱하게 들으셔서 다른 얘기를 전하시거나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잘 안 나가게 되셔서 이런 내가 늘 하던 활동, 어떤 일상생활의 뇌의 활동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또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실 때 청력장애, 시력장애는 치매에 되게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면에서 이게 약간 초기 증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의 맛이 좀 달라지는 경우 내가 늘 하던 어떤 레시피가 있고 요리의 방법이 있는데 약간 순서를 헷갈리시거나 까먹어서 뭔가 예전 같은 맛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약간 이제 초기의 인지기능 장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서 가족분들이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냄새를 잘 못 맡아서 맛이 이상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희가 후각 세포 있는 곳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퇴행성 물질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후각 기능이 좀 먼저 떨어지는 거를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외에도 결국 사실 우리가 냄새를 맡고 시력을 보고 뭐 청력을 듣고 하는 게 결국 그걸 다 통합하는 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냄새 못 맡는 일이 뇌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지만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냄새를 못 맡아서 요리의 맛이 이상해지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하시는 건지 그래서 집안일은 늘 하시니까 그런 음식의 맛이 달라지거나 요리에 뭐가 줄어들면 저는 꼭 한번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운전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주차를 잘 못하시거나 좁은 공간에서는 주차를 잘 못하게 돼서 넓은 데 가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공간 능력에 좀 장애가 있거나 그걸 잘 못할 때 생기실 수 있는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지기능 면에서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를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체적인 면에서는 일단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걸음이 좀 느려지는 것도 그렇고 보폭이 좀 종종종 걷거나 구부정하게 걷는 게 이제 저희 파킨슨병의 초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뇌의 다른 이제 수두증이라던가 혹은 혈관이 좀 저희가 막히는 혈관 치매에도 초기에 약간 걸음이 좀 종종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보폭이 느려지는 거 외에도 만약 봤을 때 조금 비대칭적이다. 한쪽을 뭐 쩔뚝쩔뚝 하신다던가 다리를 한쪽을 끈다던가 그런 비대칭적인 게 발견돼도 병원에 거는 빨리 가셔서 혹시 뇌경색이나 뇌출혈 다른 혈관 변화는 없는지 혹은 뭐 다른 이제 파킨슨이나 걸음 보행 장애로 시작되는 부분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면 장애도요. 저희가 렘 수면 장애라는 장애가 있거든요. 렘 수면이라는 게 뇌는 깨어 있지만 몸은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뇌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그게 깨져서 사실 뇌가 이렇게 깨어 있고 막 꿈꿀 때 소리도 지르고 막 때리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도 치고 막 그런 렘 수면 장애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치매가 생기기 한 10년, 20년 전부터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렘 수면 장애가 보이거나 잠꼬대를 많이 하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생긴다고 하시면 또 다른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꼭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인지기능이 같은 나이, 같은 학력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 인지기능이라는 건 결국 뇌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주로 저희가 병원에서 평가하는 건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판단력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 노화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플러스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단계가 되었을 때 이제 치매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건망증 깜빡깜빡 하는 거랑 정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치매랑 초기에 구별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상생활의 기억력들이 떨어지는 게 초기 증상이고 이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뇌에 새로운 기억이 저장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억은 되게 잘하는데 최근의 기억들이 잘 저장이 안 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사실 힌트를 드려도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노화에서도 아까처럼 건망증,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뇌에 저장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뇌에 한번 저장된 걸 꺼내어 쓰는 속도가 내가 30, 40대, 50대, 60대, 80대가 될수록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방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보면 대답은 못 하실 수 있지만 초반에는 건망증이신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맞다 그랬었지 라고 다시 생각해내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힌트를 드리면 기억해내실 확률이 좀 높아서 저희가 그냥 노화에 의한 정상적인 기억장애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성향마다 또 갖고 계시는 다른 여러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의심이 되시면 치매는 조절 가능한 병으로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최근 기억을 힌트를 드려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분명하게 내가 조금 예전과 다르게 하던 일들에 좀 문제가 생겨진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에 저는 제일 밑에 깔려있는 부분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질문하면 가장 걸리기 싫은 병 조사를 하면 치매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아직까지 어르신들께 치매라는 병은 뭔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내가 없어지고 되게 두렵고 무서운 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리기 싫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진단을 받으러 오는 것 자체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거부하시는 거죠. 나 괜찮은데 왜 가? 실제 속으로는 아마 느끼고 계실 거거든요. 내가 잘 안 되는 걸 내가 제일 먼저 사실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누가 지적하면 더 기분이 나빠지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실제 내가 제일 안 되고 나도 무서운데 그걸 확인하러 가자고 막 보호자들이 막 이것저것 겁주면서 오시니까 더 거부하시고 막상 그렇게 오신 경우에 진단을 이제 내려드리면 더 막 화내셔서 나 아닌데 막 이 가족들이 다 나를 치매로 몰아가려고 한다. 약도 안 먹겠다. 병원에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께도 저한테 막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떡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무겁고 막 심각하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희 건강검진 받듯이 기억력 검사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뇌 건강하러 뇌 튼튼하게 해주러 오는 거 확인하러 혹은 그것도 그러면 그냥 치매 예방차 우리 그냥 한번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잘 달래셔서 오시기를 환자분께도 당신은 치매입니다라고 꼭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약 드셔보시고 뭐 이런 설명으로 좀 드리기는 합니다. 치매는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부는 고칠 수도 있고 일부는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뇌에 생기는 병이라서인데요. 뇌는 한번 손상이 되고 나면 뇌세포가 예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예방에 여러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사실 걸려서 뭔가를 막 좋아지게 하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되게 좋은 점, 희망적인 부분 저희 외래에 오시는 정상이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데 뇌가 한번 손상을 받으면 돌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뇌는 70대셔고 80대셔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뇌가 변하는 근거들,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어르신들 막 7, 80명 이렇게 막 다 모아서 뇌훈련도 하시고 좋은 습관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막 이런 걸 시키는 연구를 해보면 그런 걸 하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내신 분들에 비해서 뇌 신경세포와 세포의 연결성이 튼튼해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해도 늦지 않고 또 더 희망적인 얘기는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비교했을 때도 설령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하면 유전자 없는 사람이랑 그 효과를 비교했을 때 거의 같더라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면 뇌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걸리기 전에 잘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는 하고요. 10에서 20% 정도는 저희가 이제 완치가 가능한 원인들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흔히 이제 치료약이 없다라고 하는 치매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치매, 그 전까지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치매 이제 생기거나 혹은 다른 혈관성 치매, 뭐 루이소체 치매나 파킨슨 치매처럼 결국 뇌에 손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치매 증상들은 결국 약을 써도 진행을 좀 더디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전에 내가 원했던 수준만큼 정상 수준으로 못 돌아가서 그런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거는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이고 타우라는 단백질이 쌓이고 뇌를 손상시키면서 일련의 과정을 겪는 저희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아밀로이드를 빼내주는 약들이 임상시험에 성공했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치매는 이제 조절 가능한 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잘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매들도 있고요. 또 그런 약제를 쓰는 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도 훨씬 중요한 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회복의 의미는 일상생활을 예전으로 돌려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초기에 완전 경증, 뭐 혹은 경도인지 장애 단계라고 하는 치매 전 단계에서고요. 중증이라고 하면 일부 뇌는 많이 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본인 삶을 다 못하고 계시진 않으실 거거든요. 늘 익숙하게 하던 일들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좀 깜빡깜빡 하시고 판단이 좀 다르고 현재에 못 살고 과거의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단계에서 치료약을 쓰는 목적은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더디게 하고 문제 행동이 덜 생기고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이 맞을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병의 그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없애주는 그 약은 사실 중증 단계에서는 지금 인증을 받은 약이 아니라 아주 초기의 치매 단계 혹은 경도인지 장애라는 치매 전 단계에 받아져 있고, 임상시험은 더 그 전 단계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도 쓰이고 있어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무조건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회복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뭐 치매 예방으로 많이 광고하는 영양제들은 말 그대로 영양제이고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라서 그 약만 먹어서 치매 예방은 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그런 약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뭔가 불안한데 약을 먹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강 활동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위약 효과일지라도 그런 걸 먹으면, 그리고 그 물질이 뭐 막 대부분 되게 그렇게 크게 뇌에 심각하게 나쁘게 하는 부작용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먹어서 더 나빠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먹어서 치매 예방이 반드시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뇌 활동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습관은 사실 치매는 이제 약간 조절 가능한 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조절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이거든요. 생활 습관이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잘 움직이고 하는 나의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의 여러 활동인데, 음식이라는 건 사실 되게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먹느냐는 분명히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뇌에 좋은 음식들, 오메가3가 있거나 항산화 음식이 많이 들어있는 뭐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들을 꾸준히 먹으면 당연히 술 많이 드시고 비타민 많이 복용하시지 않는 분에 비해서 당연히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거는, 음식으로 챙겨 드시는 습관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100% 예방이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실 그냥 골고루 드시라고 하는데요. 흰 쌀밥보다는 밥은 항상 현미밥이나 정제가 좀 덜 된 쌀을 하시는 밥으로 드시고, 단백질이 좀 풍부하면서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가 많은 생선류로 단백질을 꼭 콩과 생선류를 꼭 드시고, 그다음에 야채는 색깔별로 좋아하시는 거 다 드시면 좋겠다. 뭐 그래서 빨간 거부터 노란색, 초록색 다 이렇게 야채 풍분히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딱 어떤 음식 하나만 먹어서 좋다
다이스타라기보다 균형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해보려고 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매 끼니 이렇게 적절한 밥,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반찬을 다 차려가지고 어르신들이 혼자서 그걸 챙겨 드시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균형 잡힌 식단들 많이 또 팔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드시게끔 해서 좀 골고루 여러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제가 대부분 또 혼자 계시면 거의 못 챙겨 드세요. 그래서 독거이신 분들이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혼자서 하시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고 뭐 약도 사실 독거이신 분들은 드리면 먹었나 안 먹었나도 확인이 안 될 때도 많을 정도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영양 관리, 식사 관리가 거의 안 되시더라고요. 일주일 뭐 하루에 2끼 드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당뇨 있으신 분들 많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이가 불규칙해지면 당연히 몸에서는 폭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지혈증도 나빠질 수가 있고 당은 또 당대로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는 일도 생기고 혹은 당뇨약은 드시는데 식사가 걸러지면 저혈당 생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또 혼자 계실 때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치매가 있건 없건 어르신들 식사 잘 챙겨 드시는지 냉장고 한번 가서 꼭 열어보고 그런 걸 좀 챙겨주게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반찬이 많지는 않더라도 단백질은 꼭 하나 있을 수 있고 두부, 생선 이런 거 하나씩이라도 챙겨 드시게 항상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제가 치매 예방을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이 맞습니다. 워낙 WHO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약간 숨찰 정도의 중등도 강도의 운동, 좀 빨리 걷는 거, 계단 오르기나 뭐 이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하면 치매 예방이 된다는 효과는 분명히 알려져 있고요. 제가 여러 연구, 슈퍼에이저라고 이제 80대 어르신인데 40, 50대의 기억력을 가지신 분들을 연구를 해봐도 확실히 슈퍼에이저, 기억력 좋으신 분들이 신체 활동량이 많습니다. 뭔가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운동하라고 하면 중등도 강도의 막 약간 숨찰 정도의 운동하라 그러면 대부분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저는 본인 체력에 맞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를 목표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하루에 내가 8시간을 앉아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1시간은 좀 줄일 수 있게 뭔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운동에 해당하진 않아요. 이게 치매 예방을 막 완전히 높인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컨디션에 맞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셔라. 그래서 슈퍼도 한번 갔다 오시고 혹시 걸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버스 타는 거 대신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시는 뭐 이런 정도의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건 뇌에 BDNF라는 물질도 올려주고 뇌를 튼튼하게 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꼭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뭐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유산소 운동과 이런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운동은 꼭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뇌 활동입니다. 뇌 활동이라는 게 막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사실 뇌 활동이거든요. 내가 뭔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 뭐 어디 가서 계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뇌 활동이라서 그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기 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기 쓰는 것도 너무 귀찮으시면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을 배우자도 좋고 뭐 같이 사는 가족이어도 좋고 혼자 계시면 혼자서 그냥 얘기해보세요. 나는 어땠고 뭐 했고 오늘 좋았어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걸 이렇게 일기를 쓰려면 내가 하루 일과를 아침부터 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 기억력의 해마와 연관된 네트워크를 한번 활성화시킬 거고 그거를 그냥 머릿속 안에 두고 있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글이나 말로 한번 끄집어내서 써주는 것 끄집어내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더러 그걸 관련되는 곳이 전두엽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 뇌를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꼭 한번 정리해서 말과 글로 쓰시는 일기 쓰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0대이신데 40, 50대 기억력을 가지신 분들 연구를 해보면 친구 만나거나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되게 튼튼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막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가서 사람을 만나라기보다 그냥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모임에 가서 사실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자체가, 대화하는 것 자체도 뇌에 되게 중요한 활동이고, 저 사람의 기분을 배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말하는 걸 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뇌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도 치매 예방에 되게 좋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2차적으로는 정서적인 부분, 나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한테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모임이라는 게 정서적으로도 불안과 우울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서, 집에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요새 뭐 노인 학교도 많고 복지관도 많고 여러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거기 가면 새로운 사람도 또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활동도 할 수 있고, 그게 또 더 기억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꼭 어디에 가셔서 사람을 만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 TV 보시는 거 좋다, 유튜브 보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하시고 나서 내가 한번 거기 나왔던 사람 혹은 내가 좋았던 노래,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서 적어보시는 활동을 꼭 하시라고 하거든요. 적기가 귀찮으면 말로 하셔도 되고, 나는 오늘 무슨 프로를 봤는데, 예를 들면 뭐 놀면 뭐하니를 봤는데 유재석이 나와서 어떤 미션을 했고 너무 뭐가 그게 재밌었어 라는 요거 하나? 그거 사실 말하는 것도 내가 그 프로를 한번 다 기억을 해야 되고 요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은 뇌가 쓰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들으면서 너무 재밌다, 이런 서로 배우자분들끼리 리액션 해주시면 난 다음에 또 그 프로를 보고 기억하고 싶어지고 노력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좋아하는 TV 보시는 거는 다 보시라고 해요. 대신 밤늦게 말고 낮에 보시고 본 다음에 그걸 꼭 한번 내가 좋아했던 거를 딸이나 자녀분한테도 좋고 배우자분한테도 좋고 친구한테도 좋고 그걸 한번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셔라. 그게 되게 뇌에 좋은 활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유튜브는 시간을 조금 제한을 두시고 알람을 맞춰서 적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나셔서 한 바퀴 돌고 오시라고.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되셨으면 한 바퀴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나고 오세요. 치매를 걱정하시고 또 예방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했던 것처럼 치매는 조절 가능한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조절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위험 요인을 어떻게 개선시키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에 맞게 어떤 거를 해야 좋은지 예방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염려가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뭐 근처에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꼭 그냥 전문가를 만나셔서 한번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다가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도 안 먹고 음식 좋은 거 먹고 혹은 뇌에 일기 쓴다고 뇌가 변하겠어? 이게 얼마나 좋아지겠어? 라고 혹시 하실까봐 꽤 그래도 많은 관련된 연구들을 해보면 정말 한결같이 뇌를 많이 쓰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노력을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뇌는 분명히 변한다라는 여러 근거들이 한결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0대시건 80대시건 정상인 뇌는 분명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들, 치매 예방하는 습관들을 잘 기억하셔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루 한다고 변하진 않고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계속 유튜브만 보고 계신다면 잠깐 스탑하시고 한 바퀴 이렇게 몸을 한번 움직이고 오셔서 다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